자식에게 전부 줬더니 이룰에 남은 건 나 하나뿐이더군요. 일은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퇴직금까지 털어 결혼시키고 남은 건 작은 아파트 하나뿐인데 아들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평수 넓히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빈손이 되는 순간 나는 사랑받는 부모가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자식에게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른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장 기계 앞에 서서 보낸 새벽들이 지금도 제 몸속 시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근할 곳도 없는데 잠은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달아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난방을 아끼느라 온도를 낮춰놓은 탓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부부 옆에 서 있는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퇴직금 통장을 거의 다 비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결혼준비금, 신혼집 전세 보증금, 혼수까지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노후야 국민연금으로 어떻게든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으로는 관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도 허리가 안 좋아 일을 그만둔 지 오래였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면 2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저도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수치도 경계선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했지만 무릎이 시큰거려서 오래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바빠서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아들도 살기 바쁜데 노인네가 투정 부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절 때만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면 며느리가 슬슬 일어날 채비를 했습니다. 애가 피곤해하네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미안한 듯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문자도 간단한 안부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 부모 자식 간의 거리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나가는 건 많은데 들어오는 건 연금뿐이었습니다. 아끼고 또 아껴도 매달 10만 원씩은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몇 년 안에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에 누운 아내를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새벽 3, 4시까지 그렇게 뒤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없고 혼자 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살이 좀 찐 것 같았습니다. 회사 생활이 괜찮은가 봤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건넸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마트에서 할인할 때 산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파트를 좀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가 크니까 방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 그건 좋은 일이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평수를 넓히려면 돈이 많이 들겠구나. 네, 그게요. 아들이 손톱을 뜯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긴장하면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고 저희가 모은 돈도 있는데 얼마나 부족한데? 물어보면서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 정도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3천만 원. 제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마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꼭 쥐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넘어져서 큰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3천은 좀 큰 돈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빌려주시면 천천히 갚을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빌려준다는 말.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결혼할 때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지금까지 돌려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갚겠다는 말은 하지만 정작 갚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갚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 돈은 자식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에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구나.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줬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에 또 주면 정말 남는 게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병원비도 들어갈 테고 아버지한테 그 정도 돈도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아직도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시킬 때 퇴직금을 다 썼다는 걸 알면서도요. 결혼시킬 때 많이 도와드렸잖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거의 다 쓴 거 너도 알잖아. 그래도 이 집은 있으시잖아요. 아들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지 않아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흔들렸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 보금자리야.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운 게 아니잖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도 살만한데 평수를 넓히려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애 키우는데 방이 필요하다는데 그게 사치예요? 사치라는 게 아니라 헛기침이 나왔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게 맞지 않겠니? 제 형편이요? 아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형편을 아세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잖니. 월급만으로 애 키우고 살기 빠듯하다고요. 아들이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부모가 도와주던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집,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다른가 봤습니다. 부모가 계속 돈을 대주는 집, 그런 집과 비교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으면 만드셔야죠.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던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일을 다시 구하라는 거니? 그것도 방법 아니에요? 아들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른인데 일 못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71의 몸으로 다시 일터로 나가라는 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은 제게 나도 젊었으면 그렇게라도 하지.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새끼 방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새끼, 손자를 그렇게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키울 때는 뭐든 다 해주셨잖아요. 아들이 따졌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다 주느라 지금 이렇게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 모양이요?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저는 이 모양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들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기대 안 할게요. 신발을 신는 아들의 뒷모습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얘야. 불러보았지만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그 얼굴. 앞으로 기대 안 할게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기대하지 않겠다는 말. 그건 앞으로 찾아오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가슴이 답답해서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탓인지 우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가슴만 먹먹했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전화를 받기가 두려웠지만 받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고요. 미안하구나.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결혼할 때는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별로 없단다. 그때는 돈이 있으셨으면서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에 따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투였습니다. 그때 다 써서 이제 정말 여유가 없어. 그럼 아버님 집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집 팔면 되잖아요.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집, 제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 30년 동안 월급 모아서 마련한 이곳, 이것마저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안 되겠구나.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왜요? 며느리가 따졌습니다. 이 집 팔면 우리 늙은이들은 어디서 살라고. 작은 데로 옮기시면 되죠.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월세 얻어서 사시거나. 월세. 평생 내 집에서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월세를 살라는 말. 우리 나이에 월세를 구해? 요즘 노인분들 월세 많이 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팔면 돈 남잖아요. 남는 돈으로 병원비 쓰고 생활비 써야지. 병원비야 건강보험 있으니까 괜찮을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참 그러시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식이 어려운데 부모가 이래요? 너희가 어려운 게 아니잖니. 저희가 어렵지 않다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나도 너희 남편 키워봤어. 옛날이랑 지금이 똑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요. 그럼 학원을 줄이든지. 다른 애들은 다 다니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내요? 또 다른 집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한다는 말.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것도 며느리한테 전화 온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또 가슴 아파할 게 뻔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작고 빨간 주먹을 쥐고 울던 모습.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는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포기했습니다. 대신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었습니다. 16살 때였습니다. 손이 까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20살이 되어서야 겨우 독립했습니다. 25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저를 아내는 받아줬습니다. 당신 성실하니까 믿어요. 아내의 그 말이 평생 힘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게 해주자.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습니다.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 가고 싶다고 하면 보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부담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중학교 때 영어 학원 가야 한다고 하면 보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갔지만 야근을 더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과외를 시켜줬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저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은 대학 가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공휴일에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버텼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전부 댔습니다. 학자금 대출받으면 나중에 부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마련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4년,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 마련하려고 퇴직금을 조금씩 미리 받았습니다. 중간 정산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든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신부집에서 전세금 반 부담하래요. 그럼 우리도 반 내야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억 5천. 그 돈을 마련하려고 퇴직금을 더 중간 정산 받았습니다.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요. 알겠다. 가전제품, 가구, 살림살이 3천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반반 하래요. 그래. 2천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렇게 총 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들도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고마움은 사라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해준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3천만 원. 제게 남은 마지막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눈가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71. 이게 제 나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거울 속에 저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냥 좀 뒤척였어.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입맛이 없으세요? 별일 아니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나 좀 산책하고 올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자식과 사이좋게 지내며 손주도 보는 삶.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한테서 온 연락이 있나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없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화를 내고 간 뒤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왔을까 싶어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옆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았습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제법 춥네요. 그러게요. 벌써 겨울이 코앞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주 보러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사는 데가 여기예요. 아, 그러세요? 저는 딸 집에 와서 손주 봐주는 중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좋아요. 좋으시겠네요. 아드님은 어디 사세요? 여기서 좀 떨어진 데 살아요. 자주 뵙진 못하시겠네요. 네, 그렇네요. 더 이상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에요. 벌써 말을 시작했어요. 대단하네요.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할아버지도 할 줄 알아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놀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금방 가버렸습니다. 손주 보면 힘든 것도 잊어버려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어요.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죠. 그래도 아들인데.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원망을 들어야 해요? 아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너무 많이 줬어요.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그게 부모 도리 아니었어요? 도리와 한계는 다른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능력 밖의 것까지 해줬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연락할까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말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할까요? 돈을 주겠다고 할까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날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밥을 해놓고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투성이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으니 쓸쓸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담으려고 했습니다.
휴지, 라면, 김치, 계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앞에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줘. 아이가 과자를 들고 졸랐습니다. 안 돼. 집에 있잖아.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이거 먹고 싶다고. 아이가 떼를 썼습니다. 다음에 사줄게. 오늘은 안 돼. 엄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엄마는 과자를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면 무조건 사줬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계를 가르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데 숨이 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내한테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노후 준비 없이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 노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자식한테 다 줬는데 이제 와서 손 벌리기가 창피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남겨둘 걸 그랬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자식한테 다 주고 이제 남은 게 없었습니다. 손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벌써 한 번 거절했는데 어떻게 다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왜요? 아들한테 연락해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요. 연락해서 뭐라고 해요? 미안하다고 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자식인데.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원수로 지낼 순 없잖아요. 원수로 만든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안 보고 살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참아요. 아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돈 좀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집이라도. 아내의 말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안 돼요. 왜요? 이게 우리 마지막인데. 자식이 우리 마지막 아니에요? 아내가 따졌습니다. 돈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 없으면 우리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아들 집에 가면 되죠. 받아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돈도 안 주는 부모를 받아줄 것 같아요?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올까요? 아내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오면 먹을 거 있어야죠. 그렇게 말하며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희망 같았습니다.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일찍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혹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둘이서만 절을 했습니다. 텅 빈 식탁이 쓸쓸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아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손주가 절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내다봤습니다. 혹시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밥이나 먹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안 와요. 어떻게 알아요? 아내가 따졌습니다. 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명절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내가 포기했습니다. 밥 먹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아침에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식어서 딱딱해졌습니다. 나물도 색이 변했습니다. 맛없겠네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죠. 그날 밤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노인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자식 문제로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다 주고 이제 남은 게 없다는 것. 그런데 아들이 또 손을 내밀었다는 것. 거절했더니 연락이 끊겼다는 것. 선생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어르신은 당연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건 달라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르신 삶을 사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난 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생각을 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올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걷다 보면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등록했습니다. 노래교실이었습니다. 옛날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친해졌습니다. 어르신, 목소리 좋으시네요. 누군가 그렇게 말해줬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온 세월 중에 누가 저를 칭찬해준 적이 있었던가요? 아내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지관 다니는 모습을 보더니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뭐 배울까 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좋아하는 거 하세요. 아내는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먹갈아서 글씨 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져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말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노래교실에서 옛날 가요를 배웠어요. 무슨 노래요? 사랑의 미로요. 아, 그 노래. 아내가 흥얼거렸습니다.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둘이서 노래를 부르다가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통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으로 잡으면 100개월, 8년 조금 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뒤는 연금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만 유지하면 됐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점심 먹고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혈압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운동 꾸준히 하시나 봐요. 네, 매일 걷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칭찬을 들으니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노후 재무 설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부모가 경제력을 잃으면 자식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선생님이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한 부모 중 70%가 자식과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부모가 당당해야 자식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요양원에 갈지 자식 집에 갈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한테 강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 지킨 거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자식도 편하게 사는 거예요. 둘이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연대감이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삶,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아들 없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사람들,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과일을 사려고 둘러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며느리였습니다.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피할까 생각했지만 이미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애 좀 보세요. 며느리가 유모차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손주가 자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다. 네, 벌써 돌 지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님, 그때는 제가 너무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과였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애를 키워보니 알겠더라고요. 뭐가?
부모 마음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아이한테 다 주고 싶은 마음. 그렇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며느리가 휴지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부모가 당당해야 한다는 거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한테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했어요. 정말요?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아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괜찮다. 이번 주말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래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뭘?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걸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알아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네.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괜찮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게 중요하지. 그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밥을 흘리며 먹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아들이 손주를 닦아주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부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들이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뵙고 싶어서요. 그래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너희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내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잘 끝났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뭐가요? 우리 삶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른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부모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당당해야 존중받는다는 것. 경제력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늦게 깨달았지만 다행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을 살 겁니다.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 겁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웃으며 살 겁니다. 건강 챙기며 살 겁니다. 아들은 가끔 만나면 됩니다. 손주도 가끔 보면 됩니다. 제 인생의 전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이 넘어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그게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당신 몫은 당신이 지키세요.
그래야 당신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도 결국 불행해집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른이 되어 깨달은 가장 큰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식 원망이 아닙니다. 부모도 인간이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당당하게 살아야 자식도 편하다는 것. 이른이 되어서야 깨달은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실을 담았습니다.